10년 동안 해왔던 협치 정책의 강점들을 살리면서 약점을 해결했는지. 행정이 칸막이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는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협치 정책이었죠. 행정이 주도를 해서 사업으로 제도로 세팅을 해서 주민을 초대해서 참여시키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이 주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변화를 위해서는 처음에 마중물이 필요하죠. 그렇게 나선 혁신 정책의 목표는 사회혁신이라고 봅니다. 사회혁신의 핵심은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참여해서 행동을 하면 혜택이 나한테 온다.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함께 온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게 저는 사회혁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정책으로 설계되고 사업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뭐 서류도 써야 되고 일의 50%는 서류 쓰는 데다 뭐 하려고 이거 하나 싶을 정도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또 행정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해요. 한 푼도 다 혈세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정책과 사업 중심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무원과 전문가와 경험 있는 활동가가 앞서게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좀 나서는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아직은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사회혁신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혜택이 보여야죠. 대단히 구체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 참여하니까 구체적 혜택이 오더라. 그게 아주 크지 않아도, 큰 돈이 아니어도 작지만 효능감, 참여의 보람이 구체적으로 올 때 저는 확대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 해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칸막이. 행정은 뭐 부서별로 서울시만 해도 100개가 넘는 과가 있고요. 근데 이게 행정만 그렇지 않아요. 민간도 똑같아요. 어쩌면은요, 민간의 칸막이가 더 엄연한지 몰라요. 행정은요, 청장님이 야 칸막이 허물어, 융합해서 좀 해봐. 그럼 공무원도 합니다. 서울시도 하고요. 뭐 하는 척 할 때도 있지만, 근데 민간은 그런 명령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 전문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이 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칸막이는, 현대의 공공 문제는 칸막이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과 다양한 자원과 주체가 협력 융합하지 않으면은 까딱도 안 하는 게 현대의 많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행정의 칸막이를 어떻게 할 거냐 활동한 제 결론은 행정의 칸막이는 허물 수 없는 거로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니, 행정의 본질은 칸막이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분업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진화해온 조직이 관료 조직이다. 이게 쉽게 해결 안 된다. 근데 반대로 현장은요, 본질이 융합입니다. 사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서로 다르구나, 이거는. 근데 문제는 본질이 칸막이인 행정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행정이 칸막이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칸막이가 본질인 행정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냐. 응? 그러면 칼자루가 융합인 곳에서 쥐면 해결될 거다. 그러면 융합이 본질은 현장에 칼자루를 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현장의 문제 해결력이 높으면 돼요.
그럼 공무원들이 서로 하자고 옵니다. 우리랑 일하자고. 지금은 거꾸로예요. 행정이 사업 공고하고 공모제를 해요. 그럼 행정이 심사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현장이 성과를 내면 행정이 협업하자고 오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장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로컬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모든 협치 정책과 혁신의 초점이 우리 돋보기로 햇볕을 한 군데 모으듯이 로컬로 집중해서 자원을 투입을 하고 거기서 문제 해결의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이 전제입니다. 권한이 저 중앙정부에 있는데 현장으로 어떻게 옵니까? 광역도 멀어요. 자축으로 와야 돼요. 자축으로 또 동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 생활세계,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로 권한이 자꾸 내려오는 것, 이 분권은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저는 로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데이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무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시켜야 되고 또 가시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예요. 될 거예요. 이걸로는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데이터를 딱 보여주면은요, 공무원들은 바로 설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 데이터는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많은 통계청의 자료들도 자치구 수준에서 통계 데이터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동 단위의 데이터를 동네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동안은 단편적인 사업이에요. 공모 방식을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몇천만 원 그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형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사업 방식이 급변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1, 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방식으로라도 계획형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해결력이 쌓인다. 마지막에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현장의 로컬리스트들을 저는 많이 초대하고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10년 동안 동네에서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요 전문 활동가들도 훨씬 잘해요. 활동하시던 주민 출신 활동가들이 훨씬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행정이 시민에게 협력하자고 올 거다. 이럴 때 칸막이의 문제는 행정이 현장을 닮아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정책은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정치 기준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장기적인 이런 행정의 이런 그 방향성을 놓고 볼 때도 참 비극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대로 어떤 회계 투명성의 장치를 이렇게 제대로 잘 해놓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런 식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겁니다. 저는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 비용을 우리가 이제는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가 민간 위탁을 줄 때 여기에 대한 회계 감사 비용을 같이 부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은 수탁자가 감사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감사비로 정당한 감사를 받게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시민단체든 중간 지원 조직이든 이것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쓰고 있는 표현들은 정확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감사의 결과도 아니고 중간에 보수 언론들이 만드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협치의 시정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영역에서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운동이 앞으로 조금 더 확장돼서 이런 영역에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성, 단순히 시민 운동가가 활동가로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같이 시민 활동의 연대 조직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들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는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정책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가, 특히 이제 행정에서는 전문가 그러면 그냥 거의 교수로 등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만으로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또는 잘 답이 안 나오죠. 이제 그래서 정책 입장에서 봐도 시민들, 당사자인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그 복잡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고 보다 다양한 그 정책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원래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행정 주체는 있는 거고 거기에 상응할 정도 수준의 시민 주체가 같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서로의 그 주체성을 살려나가면서 잘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데 한국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공동체 쪽이 이제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공동체도 살려나가면서 그걸 엮는 협치도 하는 굉장히 그 이중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형적으로는 이니셔티브가 시민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행정 쪽으로 끌려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거는 좀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장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한계와 장애, 뭐 이제 제약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존에 10년 동안 해왔던 협치 정책의 강점들을 살리면서 약점을 해결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강점을 건드려서 취약하게 만들고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강화시켰는지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청년청이었는데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 이런 걸로 본인은 오히려 조직을 확대시키고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개방직은 그러니까 단장 개방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개방직이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청년청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위원장 출신이 청년청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방직을 유지했는데 되게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당직 활동을 하신 분이 단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대안적인 형태로 발전적으로 나간 거냐? 이건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청년청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는 이제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청년의 문제는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해결해봐라. 이런 취지 때문에 청년의회 같은 것들도 몇 년 동안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 한 100~200명 되던 게 최근에는 1000명 단위까지 많아졌는데 그런 걸 대처하는 방안이 그거의 대안이 청년 정책 배틀 같은 거냐 이런 거죠. 청년 정책이 저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 게임처럼 청년 정책 배틀 뭐 이런 배틀 가지고 될 거라면 청년 정책은 옛날에 해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의회보다 청년 정책 배틀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 수기의 의미나 공론장의 의미나 민주주의 협치의 의미에서 이게 진화된 거냐 이렇게 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솔직히.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서울시가 건드렸던 거는 합의제 행정기구였던 이제 민주주의위원회하고 오랫동안 서울시 혁신을 이끌어왔던 혁신국을 통폐합해서 시민협력국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시민과 행정이 함께 협치나 혁신들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거에서 다시 공무원 조직으로 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치나 시민 참여를 관료들이 제일 잘 판단할 거냐 이제 이 대목에서도 역시 이게 강점이 살아난 게 아니라 강점이 깨진 사례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시민사회에 대한 위탁에 대한 관점인데 지난 9월 한 보름 전에 이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대회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이제 시장님이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판단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게 비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 공동체 사업하는 게 딴 비용이 뭐가 듭니까? 인건비 비중이 한 90%쯤 돼야 정상 아닌가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 관계를 엮어주는데 사람의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고 그게 시설이 공동체를 만들어주나요? 뭐 아니면 다른 인프라 구조가 공동체를 만들어주나요?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회적 자본을 확대한다고 하는 게 뭘 뜻하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업하는지에 대한 이 개념이 헷갈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사회적 참여소득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참여소득이라는 게 주요 취지 중에 하나는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이나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제 저녁 때 퇴근하고 시간 남을 때 하는 그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빡빡하고 시간도 여유가 안 나고 투잡 쓰리잡 뛰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는 분들이 일종의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면 그 가치에 대한 컴펜세이션, 보상을 사회가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소득과 달리 그러한 형태의 활동에 소득을 주는 게 참여소득인데 오세훈 시장님의 논리로라면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한 10년에 걸쳐서 시민사회단체한테 약 1조 원을 퍼주기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략 연 단위로 하면 1~2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거죠. 연간 1~2천억 정도를 시민사회에게 사업을 할 비용으로 줬으면 그것에 한 100배쯤 되는 10조에서 20조는 그 사업을 공무원이 안 했을 테니까 그거는 사기업이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매년 10년도 아니고 매년 10조에서 20조를 서울시 시장들은, 역대 시장들은 전부 사기업을 위해서 퍼주기를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기업은 당연히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 사적 이익이 서울시에도 도움이 되니까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민사회에 지원한 게 공짜로 준 경우가 없잖아요. 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청장님? 시민사회한테 일 시키려고 돈을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진짜 사업비만 주지 인건비 안 주시거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왜 사업비 중심으로,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 중심으로 시민사회하고 일하는 거를 편성을 하냐, 그걸 개선해 달라고 무척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잘 안 고쳐졌어요. 이제 이런 대목을 보면 오세훈 시장님은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국가가 관료들이 다 독점해서 행정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시장에 아웃소싱 한다고 이제 기업들한테 외주 주는 분위기가 풍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한 정도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시민사회도 이 행정을 하는데, 지방정부를 꾸리는데, 또는 심지어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함께 동반자로 끌어들여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균형을 맞게 해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합의들이 되어 있었던 건데 다시 시민사회를 버리고 시장한테 아웃소싱, 사기업한테 아웃소싱을 주거나 또는 국가 관료가 다 하거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행정에 같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멤버들이 누구예요 하는가, 특히 조금 이제 행정적 레벨에서 상층해서. 근데 적지 않은 기존의 관료나 오세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시민은 전문가이어야 하고 그 전문가는 대체로 암묵적으로 교수 집단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시민사회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현장에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경험을 나눈 활동가들은 이게 아마추어 활동가라서 행정을 같이 하면 안 되는 또는 특정한 어떤 사익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행정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뭔가 상당히 하자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는 마땅히 교수가 채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은 게 아닌가. 이거는 공무원 아니면 교수가 한다고 하는 거는 관료 아니면 틀에 박힌 엘리트가 행정을 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진배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시민사회에 대한 상당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그 시민사회가 특정 정치인의 시민사회가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로 대체를 해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존의 10년 동안 협치와 혁신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하시지 않았던 이 보수적인 시민사회분에서도 이거는 그냥 진보 보수를 떠나서 시민사회 자체에 대한 폄하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가 가장 현장을 잘 아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분권적 가치를 중앙정부도 이제 좀 내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 권리의식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시민 권리를 가져서 움직일 이런 공동체들의 목소리는 별로 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 기초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제에 대한 모임들이 있어요. 공동체 모임도 있고 또 협치의제로도 모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로도 모이고 또 에너지자립마을로도 모이고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좌우 문제 아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참여 의지가 고난에 대한 참여 여기로까지 지금 확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한 참여를 우리는 어디까지 보장하냐면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일정한 금액 중심으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거를 온 예산에 참여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정도가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당신들 얘기해라. 그러면 구의회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구의원의 영역인데 왜 주민이 다 하냐. 구의원은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정을 짓고 그러나 참여 과정 중에는 구의원과 똑같은 권한 행사를 하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져야 저는 합당한 협치의 방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참여해야 될 협치 대상은 무지랭이 같은 주민이 아니라 교수님들로 이렇게 보는 시각, 아주 엘리트 의식으로 보는 이런 시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지역에서 일을 해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무지랭이 같은 우리 주민이거든요. 또 어떤 표현이냐면 생주민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생주민이에요. 근데 그 생주민이 아까 참여하면 이득이 있다, 혜택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생주민들이 평소에 자기가 발언도 하고 발언해서 그것이 실현되고 이런 걸 해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사업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이 배정돼서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큰 사회적 성취 보람을 갖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내가 사회에 참여했는데
실제로 효능감 있게 이게 현실로 오더라. 여기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느끼시는 거예요. 전 그분들에게 절대로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성취 때문에 돈이 아니라 정말 시민으로서 참여했을 때의 성취감을 온전히 더 크게 확대해주고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민간협치를 더 주도해 가야 될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절대로 무지랭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네 일은 제일 잘합니다. 이런 협치의 선순환 과정들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격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거는 그냥 해석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시민들이 워낙 정치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 언어구나. 곧 있을 선거를 대비하는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서 정말 상처받지 않고 계속 협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